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시댁살이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맘카페 회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다들 고생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저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의 와이프, 형님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5살 많은 형 한 명이 있어요. 저에겐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40살이 넘었음에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동네에서 아주버님은 노총각이라 유명할 정도였어요. 요즘은 40살 넘어서 장가 못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에선 요즘 사람들 마음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은 3번 정도 해주기도 했고 남편도 몇 번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항상 아주버님이 차이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땐 성실하고 돈도 잘 모으고 게다가 정육점 가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여자 앞에서 너무 바보가 되더라고요. 완전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결혼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주선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정육점 단골 손님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주선 상대는 아주버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는데요.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다행히 그 여자분도 아주버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게 3번 정도 데이트하고 아주버님이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어린 형님이 생겼어요. 아무리 저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님 대우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다가가고 친한 척을 했어요. 저도 저지만 형님도 나이 많은 동서 대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잖아요. 제가 먼저 다가간 덕분에 형님도 저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 가족이 된 이후 초반엔 정말 저한테 잘해주고 시댁 일도 먼저 나서서 하더라고요. 형님이 생긴 덕분에 제가 시댁에서 할 일이 반이나 줄어서 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님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모든 일에 나서고 열심히 하던 형님은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가족들과 있을 땐 본인이 직접 일을 다 하는 척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일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설거지, 장보기, 음식 만들기 등 다 시키더라고요. 동서, 갈비찜 해야 하니까 마트 가서 갈비찜 재료 다 사와. 남편이 가게에서 갈비는 가져왔으니까 양념 재료만 사오면 될 거야. 그리고 잡채 재료랑 전 재료들도 사오고. 형님, 그 많은 걸 저 혼자 사오라고요? 형님도 같이 가셔야죠. 내가 하라면 좀 해.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형님이잖아. 내 말 당장 들어. 알겠어? 형님이 자꾸 절 시키는 일이 많아서 같이 하자고 말하면 본인이 형님이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따지고 들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는데요. 음식이나 설거지 이런 거 다 해놓으면 가족들 앞에선 본인이 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 많은 걸 다 너희들이 한 거야? 우리 며느리들 최고네. 에이,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님. 동서는 옆에서 배우기만 했고요. 아, 그래. 우리 첫째가 최고다, 최고. 뒤늦게 우리 가족이 돼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젠 알아서 척척 다 잘하는구나.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오구오구 이뻐하세요. 사실 어머님도 제가 다 한 걸 아는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제 손맛을 분명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형님이 기죽을까봐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전 집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절 달래주면서 안아줬네요. 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왜 다들 형님 칭찬만 하냐고. 당신이 고생한 거 다 알아. 근데 그 자리에서 형님 기죽일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뒤에선 엄마가 당신 고생한 거 다 알고 마음 아파해. 어린 형님 있는 것도 서러울 텐데 앞에서 형님이 그렇게 여우같이 행동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면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어려도 그래도 형님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날 너무 아랫사람으로만 생각하는 형님 태도 때문에 참기 힘들어. 알아. 충분히 이해해. 다음에 이런 일 또 있으면 내가 안 참을게. 그러니까 이번만 참고 넘어가줘. 이럴 때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돼서 크게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싸움 한 번 터진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에서도 터질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저희 시댁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인데 형님이 저희 식구가 된 이후부터 부쩍 다툼이 늘게 됐었는데요. 그건 바로 형님의 질투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홀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형님께서 시집 오기 전에 작은 네일샵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 꿈이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은 정육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 비해서 가게 운영이 좋지 않아 좀 힘들어했어요. 생활 자체는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도 형님이 일하시길 바랬지만 형님한테 일 다시 시작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버럭버럭 짜증을 내거나 며칠 삐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일을 하기 너무 싫어한다고 아주버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반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기도 하고 저와 남편 모두 벌이가 좋은 편이라 저축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외에 남는 돈도 많아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 저희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항상 아낌없이 드리는 편이에요. 형님이 시집 오기 전부터 그렇게 꾸준히 해왔었고요. 언제 한번 설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설날이기도 해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각각 용돈 30만 원씩 드렸어요. 이 말고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커플 셔츠 하나씩 사서 갔었습니다. 반면 아주버님 부부는 사과 한 박스를 사서 왔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온 선물에 비해서 형님은 본인이 가져온 선물이 별게 없다고 느꼈는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명절 외에도 항상 본인 부부가 갖고 온 선물과 우리 부부가 갖고 온 선물을 항상 비교하기 바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절대 비교할 뿐이 아니고요. 형님은 절 따로 불러서 혼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 돈 드렸어? 얼마? 각각 30만 원씩 드렸어요. 왜요? 동서,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부는 항상 과일 세트 이런 것만 가져오는데 동선의 부부는 용돈이며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알차게 챙겨오잖아. 우리 부부 형편 뻔히 알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적게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알고도 이렇게 가져온 거면 동서 정말 나쁜 건데. 형님, 시부모님께 드리는 건데 왜 형님의 형편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형님이 오시기 전부터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비교당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이 티를 안 내시는 것 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비교하시겠어. 형님, 어머님 그러실 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과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한테 형님 칭찬 엄청 하시고요. 나 생각해서 과일 챙겨주는 형님이 너무 이쁘다면서요. 가식 전에 속으로는 날 얼마나 하고 있을 거야.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말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형님.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형님이 절 잡는 날이 많았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기죽는다 싶으면
제 기를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런 형님의 모습을 시어머님께서 알게 됐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첫째야, 너 지금 둘째한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 아니, 좋은 날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왜 둘째 기를 죽이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께서 형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는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어머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방 안에 있던 아버님, 아주버님, 남편 모두 거실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자신한테 언성을 높이자 형님이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좀 그렇잖아요.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께 꼬박꼬박 용돈 챙겨주고 있는데 저만 꼴랑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게 속상했어요. 동서가 눈치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얄미워서 그랬어요. 넌 어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어? 난 물건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는 거 절대 없다. 근데 넌 왜 물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니? 왜 선물로 등급을 매기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난 너가 나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뻤어. 근데 너가 이렇게 값어치로 선물에 등급을 매길 거라는 생각 전혀 못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속으로는 저 엄청 밉고 싫으셨잖아요. 명절이면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할 망정 고작 과일 세트 하나만 덜렁 가져온 게 쪽팔리고 싫으셨을 거잖아요. 넌 형님 될 자격이 안 된다, 안 돼. 너 이제까지 작은 애한테 그렇게 해왔던 거니? 앞으로 너가 동서한테 형님이라 불러야 되겠다. 배울 게 너무 많아. 작은 애는 오히려 너 칭찬하고 있는데 왜 넌 작은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됐습니다. 어머님이 동서 편만 들 거면 저 오늘 가져온 선물 도로 가져갈게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형님은 어머님 말씀을 뚝 자르고 본인이 가져온 선물 반품시킬 거라면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화가 난 어머님은 그날 알아 누우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형님이 여우 같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은 대충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형님을 보듬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형님이 어머님께 크게 대들고 난 뒤로 어머님은 형님한테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형님이 용기 내고 전화드려도 절대 받지 않았고요. 어머님은 제대로 화가 나셨는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만 쏙 빼고 부를 정도였어요. 중간에 있는 아주버님만 난처하게 된 거였죠. 아주버님만 가족 행사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청 잡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형님을 절대 호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한동안 시댁과 연락 두절로 지내다가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데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형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야 뭐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 빼고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아? 방해꾼 한 명 사라진 기분이 들고 그래? 아무리 시부모님이 나 보기 싫다고 그래도 동서라도 나서서 날 부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일 이렇게 커지게 된 건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형님과 저만 있었던 일이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만 어머님이 형님 보기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말 어기고 형님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저도 중간에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 보기 싫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동서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완전 왕따 주동자네 주동자야. 이거 사회 매장감인 거 알고는 있는 거지? 저는 몰라요. 형님이 벌인 일이니까 형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저보고 왕따 주동자라며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형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형님을 한동안 뵙진 못했었지만 아주버님과는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워낙 효자라서
시부모님께 속을 썩인 적이 없었고, 게다가 저희 남편과도 우애가 참 좋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은 키가 크시고 덩치도 좋았어요. 키가 180cm이며 몸무게는 90kg 정도 나갔는데요. 그랬던 아주버님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부부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직접 밥 한 상을 차려주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밥 3공기씩은 뚝딱 해결해요. 예전엔 많이 먹어봤자 한 자리에서 1공기 반 정도 먹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3공기 이상은 드시니까 저와 남편은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말랐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버님은 절대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저희 부부한테만 몰래 말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께서 아주버님 수입을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전에 비해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축을 할 정도로 번다고 하셨어요. 근데 형님 씀씀이를 보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해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돈 엄청 모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축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뜰살뜰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보다 시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린 분이었고요. 근데 형님과 결혼한 이후부턴 시부모님께 용돈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번 돈으로 본인을 위해서 쓰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비싼 네일아트를 받는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니 형님이 네일 받는 곳이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는 네일샵이더라고요. 게다가 유명한 마사지샵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간다고 합니다. 에휴, 나 지난달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람 성형까지 시켜줬다.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건지 사춘기 딸내미를 데리고 사는 건지 이젠 모르겠다 정말로. 형,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이혼 좀 해, 이혼. 이러다가 형 인생 망하게 생겼어. 이 사실 엄마가 알기라도 해봐. 그럼 우리 집 난리다 정말. 한동안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를 안 보고 살던 형님은 결국 아주버님이 대출받은 돈으로 성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음 약한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네요. 그런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면서요. 이날 아주버님께 제가 직접 만든 양념게장과 겉절이 등등 여러 반찬들을 한가득 싸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저희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본인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뿐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고 게다가 아주버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절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반찬을 한가득 싸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 아주버님께 급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의 연락을 받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렸는데요. 어머님,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이러다가 형님 머리 다 빠지겠어요. 작은 애는 빠져라. 이 독한 년이 우리 큰아들 죽이려고 한다, 죽여. 어머님, 제발 이 손 놓고 말씀하세요. 알겠으니까 제발이요. 제가 사정사정한 끝에 어머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놓게 되었는데요. 형님의 표정을 보니 도끼가 가득했어요. 저 표정 좀 봐라. 저게 시엄마한테 보일 표정이니?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이 호구 같으니까 너 팔자 좀 피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정육점 매출 뚝 떨어진 거 보고 괜히 결혼했다 싶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왕 결혼했으면 마음 제대로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주고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면 어떡해?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셨어요. 그동안 저만 쏙 빼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 행복하셨어요? 저 어머님한테 엄청 실망했습니다. 형님의 머리채까지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형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어서 아주버님 댁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집에 있어야 할 형님은 없고 아주버님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을 대충 둘러보니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돼지우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했다고 해요. 게다가 공과금 같은 게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화내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 그제야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에 형님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어머님이 형님 정신교육 좀 시켜보겠다고 머리채를 잡고 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정신 차릴 생각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 뿐 더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게 다 동서랑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저만 쏙 빼고 가족들 불러서 행복하게 시간 보내려고 하고 어머님이야말로 왕따 주동자예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그러면 동서라도 나서서 나 불러야 됐던 거 아니야? 여우처럼 어머님한테 잘할 생각이나 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악귀가 들어왔다, 악귀가. 어머님은 형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형님도 어머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었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형님의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한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줄이 뜨게 됐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님과 크게 다투기 전부터 생긴 아이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둘이서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이가 생겼으니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형님은 오히려 이 기회로 시어머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한 눈치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진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까지 돈을 펑펑 쓰고 놓은 버릇이 있다 보니 아이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이겠죠. 산부인과에 다녀온 뒤로 아주버님 부부가 시부모님께 찾아갔다고 해요.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님께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예전에 내가 너희한테 화낸 이유가 바로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잖아. 아이까지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생활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니? 가뜩이나 첫째 혼자 일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져야죠. 지울 순 없잖아요.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큰아가, 너가 첫째 밥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니. 집안일도 야무지게 하는 편도 아닌 마당에 아이까지 키우면 집안 돌아가는 꼴 말이 아닐 거야. 아이 분유값 절대 무시 못해. 너 혼자 번 돈으로 절대 못 키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낮엔 애 돌봐줄 테니까 큰아가 너 이제 일 시작해. 애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그때까지 돈 차곡차곡 모아서 그때 분가해.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아. 싫어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힘들게 산다고 해도 어머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애기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여기서 지낸다면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눈치 주고 그러시겠어요? 가뜩이나 저 어머님께 미움털 제대로 박힌 상태인데 지금 어머님 댁에 들어가면 더 미움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엄마,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이 사람이 싫다고 하네. 나도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굳이 들어갈 생각은 없어. 엄마가 우리 신경 써준 건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먼저 키워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들어갈게. 아유, 됐다. 내가 괜히 말 꺼냈지. 나중에 애 키워달라고 해도 대신 키워줄 생각 전혀 없어. 너희가 니들 복 발로 걷어찬 거야. 우리 집 장손이라서 잘 좀 챙겨줄 생각이었더니만 네 와이프가 복을 발로 찬다 차.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형님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단단히 삐진 모양입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형님 행동을 보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의 말을 듣다 보면 형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형님 욕을 다 하신 후 갑자기 태몽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휘황찬란한 태몽이길래 그 꿈이 혹시 형님 아이 태몽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선 혹시 모르니 저보고도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니 한번 다녀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게 됐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 태몽이 맞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린 형님과 임신 시기가 딱 한 달 차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임신 소식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아이처럼요. 어머님께선 겹경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들 전부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전부 모이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와중에 형님께선 또 저한테 질투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이때 임신을 딱 할 수가 있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질투가 난 건가? 일부러 노린 거지? 동서 지금 나이에 임신하면 그거 노산 아니야? 난 젊어서 아이가 완전 건강하겠지만 동서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이가 버틸 힘은 있으려나? 형님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서서 한 소리 하려고 하던 찰나에 어머님께서 형님의 주둥이를 탁 치셨습니다.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문제. 제발 그 주둥이 좀 닥치고 있어라. 임신한 여자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앞으로 고운 생각, 고운 말만 써. 그리고 여기서 너만 임신한 게 아니잖니. 큰애도 좋은 말만 들어야 할 때야. 그러니까 같이 임신한 거 서로 의지해 가면서 지내. 알겠어?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동서 가뜩이나 나이 많아서 아이 낳기도 힘들 텐데 전 젊어서 아이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다고요. 둘째가 이제껏 임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임신한 거 요즘 그렇게 잘난 일도 아니니까 조용히 좀 해. 둘째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육아 공부까지 하고 있단다. 너가 걱정 안 해도 둘째 아이 잘 키울 테니 너무 오버하지 마. 알겠니? 어머님이 저의 편을 들어주시니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예전에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저희 두 부부에게 용돈까지 주셨는데요.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 모두 놀랬어요. 임신을 이유로 돈까지 주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 부부한텐 300만 원, 형님네 부부에겐 500만 원을 주셨는데요. 돈 액수를 보고 또다시 서운한 마음이 확 몰려왔지만 애써 감췄어요. 어머님이 절대 편애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가, 좀 서운하겠지만 아무래도 첫째 내가 혼자 돈을 벌고 있지 않니? 가뜩이나 빠듯한 편일 텐데 아이까지 낳으면 더 힘들 게 뻔하니까 첫째 내는 200만 원 더 넣었다. 아이 낳으면 이걸로 산후조리 잘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까지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500만 원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차라리 저 300만 원을 저한테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 제발 비아냥거리는 말투 좀 고쳐라.
너가 이뻐서 200만 원 더 준 거 아니다. 내가 둘째였어도 너 그 말하는 꼬라지 때문에 천불이 나겠어, 천불이.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봐 더 준 거니까 착각하지 마라. 둘째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너 산후조리 할 땐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마. 봐요. 어머님은 저만 미워하시잖아요. 맨날 이렇게 편애만 하시고 저 이만 갈래요. 형님은 밥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는 야무지게 챙기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혀를 차셨네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쪼르르 따라 나가더군요. 그렇게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의문 하나가 생겼어요. 형님의 씀씀이 때문이었는데요. 형님이 자주 네일 받고 마사지를 받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께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형님의 씀씀이를 볼 땐 약 20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남편한테 형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니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형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주고 있었어.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줬었는데 그게 벌써 3천만 원이나 돼버렸네.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 정말 불쌍한 거. 가뜩이나 혼자 벌고 있는데 형수님이 워낙 씀씀이가 크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라도 좀 돕고 싶더라고. 뭐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빌려주면 어떡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고 빌려주던가. 아, 앞으로 그렇게 자주 빌려주지 마. 해줄 상황이 오면 꼭 나한테 말하고 빌려줘. 아주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형님께서 직접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형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게 된 거였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모자라서 형님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니 미치겠더군요. 2천만 원이요? 저한테 그 큰 돈이 어딨다고. 동서 돈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대기업 다니면서 2천만 원 돈 금방 모았을 거잖아. 게다가 동선의 친정 부자라며.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도대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이유 들어보고 빌려줄지 말지 결정할게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 암이래. 그것도 자궁암. 동서도 알잖아. 내 친정 그렇게 사정 좋지 않은 거.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이 없어서 말이야. 형님의 어머님께서 암에 걸렸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형님도 임신한 상태라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서 전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어요. 형님은 저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말하며 그 돈을 덥석 가져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간 다음으로부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형님께 돈을 빌려준 그 당일날 남편한테 형님께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며 형님네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줬거든요. 남편은 좀 쎄한 것 같다면서 그 다음날 아주버님께 물어봤다고 해요. 우리 장모님 아주 건강하시지. 며칠 전에는 등산까지 하셨는데 암이랑 완전 거리가 먼 분이셔. 아주버님 말로는 절대 암에 걸릴 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바로 말해줬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알아보려고 했던 찰나에 며칠 뒤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숨을 헐떡이며 당장 오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헐레벌떡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쓰러진 상태로 시름시름 앓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아주버님의 등짝을 때리면서 온갖 욕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미친놈아, 그것도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았던 거냐?
아버님, 진정 좀 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둘째야, 네 형님 좀 어떻게 해봐라, 어? 너 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째 애가 아니란다. 다른 남자랑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네. 그 남자 아이래. 아이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라고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진작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결혼하고 난 뒤 중간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살림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중 그 상간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주버님이 다른 남자 애라는 걸 알게 될까봐 일부러 아주버님과도 잠을 잤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이 사실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는데요. 어머님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상간남과 있는 형님을 발견한 후 미행을 해서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 충격에 어머님은 쓰러지신 거고요. 전 이 사실을 듣자마자 저 혼자서 형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버님 댁으로 가니 형님이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찾아온 걸 보고 놀랬는지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형님, 저 다 알고 왔어요. 그 아이 다른 남자 아이라면서요? 형님, 아니, 야, 너 정말 간도 크다. 어떻게 바람 피고 있는 주제에 친정 부모까지 팔아가면서 나한테 돈을 빌릴 생각까지 했니? 미안하지도 않아? 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 쓰러지셨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동서만이라도 내 입장 이해해줘.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건 너 사정이고 이제까지 어린 주제에 싸가지 없이 기어오르길래 뭘 믿고 일어나 싶었는데 그냥 못 배워서 그런 년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야? 됐고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이나 돌려줘. 벌써 2천만 원 다 쓴 거 아니지? 나 그 돈 없어. 지금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다 쓴 상태야. 나한테 시간을 줘. 앞으로 동서가 하라는 일 다 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이번 달 안으로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 갚아. 그리고 오늘 내로 우리 시댁 부모님한테 가서 모든 일 설명하고 사죄해. 알겠어? 이날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다는 거,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불쌍한 척은 다 하는데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형님한테 욕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담아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됐어요. 형님은 웬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묵묵히 듣고만 있는지 예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맞대응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 말대로 형님은 그날 시댁에 찾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빌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때리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전 아이 때문에 그 상황을 전부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그날 형님 아이가 유산이 안 된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형님이 어머님께 맞고 있는데도 아주버님은 말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가족 중에서도 제일 큰 피해자인데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님께 맞는 것만 지켜볼 뿐. 이날 이후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이와 동시에 형님은 당연히 집에서 쫓겨났고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단호하게 이혼하셨어요. 처음엔 형님이 아주버님께 엄청 사과하고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주버님은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난 뒤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상간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연히 상간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 양아치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전적을 들어보니 사기 전과로 한 번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살기까지 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은
이혼과 상간남 소송이 잘 해결됐어요. 다만 제가 빌려준 2천만 원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만삭일 때라서 아이 낳고 받아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던 찰나에 형님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뜬금없이 형님의 사망 소식 연락을 받아서 정말 놀랬었어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다가 출산 중 경련이 일어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형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었어요. 전 그때 임신하고 있던 중이라서 장례식장에 가진 못했었지만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남편 말로는 장례식장에 상간남은 없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상간남은 출산을 하던 중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원래 같이 살고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까지 책임지기 싫은 나머지 형님의 출산 중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아이까지 낳으려고 했는지 장례식을 마친 후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한 뒤 찾아왔었는데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딸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동서한테 2천만 원 빌린 돈이 있다고. 그거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그거 제가 대신 갚으려고 찾아왔어요. 아, 천천히 갚으셔도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속상하신 분은 그쪽이실 텐데요. 그래도 드려야 할 돈은 드려야 하니까요. 그동안 제 딸아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선 돈을 갚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계좌 이체만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체까지 형님이 한 잘못이 있어서 대신 사과하고 싶어 직접 찾아왔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에게 대신 갚은 2천만 원 돈은 어머니께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주신 돈이래요. 처음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받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거의 술을 달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술까지 드시진 않았는데 사망 소식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거의 술을 밥 먹듯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보호자로 등록이 된 아주버님께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아이는 살아있었더라고요.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이는 상간남의 아이라서 아주버님이 데려갈 의무가 없지만 아주버님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면서 결국 산부인과에 방문했었는데요. 엄마, 나 이 아이 꼭 키우고 싶어. 너 미친 거야? 그 미친 계집애 데리고 살았던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대신 키운다고? 당장 보육원 보내. 이 핏덩이를 보육원에 어떻게 보내? 이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나 한번 이 아이 키워볼게. 엄마 한 번만 봐줘. 어? 살면서 엄마 속 썩여본 적이 없는 놈이 최근 들어서 다 썩인다 썩여. 너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 아이 내 눈에 절대 보이게 하지 마. 내 손자라고 절대 생각 안 한다. 시부모님은 당장 그 아이 보육원에 보내라고 강하게 나가셨는데 아주버님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아주버님은 아이라도 키우지 않으면 다시 살아갈 의욕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아주버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있으며 밤엔 대리기사로 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낮에 육아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시 어른의 말은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가끔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형님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 빌려간 2천만 원도 돌려받고 아이도 잘 출산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쁜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절 닮아서 너무 곱네요. 시어머님도 매우 좋아하시고요. 고생이랑 고생을 다하고 사셨던 우리 시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도록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사연을 보낸 42살 여자입니다. 아직도 저한테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엄청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은 저희 남편과 가족, 아주 가까운 지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도 답답한 나머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아가씨가 잘못된 사람인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과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시누이들도 이런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궁금증도 같이 풀고자 이 길고 긴 사연을 적게 됐네요. 동갑내기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친구였다가 연애를 하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남편한테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일부러 만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전 연애하면서 굳이 가족들을 미리 만날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해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가씨가 매우 별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아가씨는 기본적으로 좀 이쁘게 생긴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싸가지 없게 생겼지만 이쁘게 생긴 건 분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아가씨는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생긴 편이지만 착하게 생기지 않다는 말로 인물값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완전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걸러서 얘기하지 않고 생각한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요. 예를 들자면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때 아가씨를 처음 본 자리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나영이에요. 예전부터 언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언니 엄청 착하고 이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왔었는데 생각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네요. 야, 너는 무슨 이런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해.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오빠가 예전부터 그랬었잖아. 새언니 될 사람 엄청 청순하고 귀엽다고. 내 눈에는 막 귀엽고 그렇지는 않아서 하는 말이야. 오빠 콩깍지 제대로 씌었구나? 넌 사람 면전에 대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너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아이고 사돈,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해야 할 말 해선 안 되는 말 잘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세아가, 내가 얘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솔직하고 좋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애교 수준으로 이제껏 엄청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가씨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방금 말한 그대로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성격이고 게다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백수예요. 대학교 졸업한 뒤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몇 개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달씩만 하고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돈 벌기 너무 싫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일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재력이 있으신 편으로 건물과 땅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가씨가 시부모님의 재력을 믿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현금만 100만 원씩 용돈으로 받는 편이고 게다가 신용카드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님께 들어보니 한 달에 신용카드 값만
1,000만 원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3,400만 원은 사용한답니다. 시부모님께선 이 정도 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지만 의외로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돈이 많은 재력가라는 걸 모르고 있으신 지인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검소하게 사려고 하시는 시부모님과 다르게 아가씨는 명품이란 명품을 모조리 사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거나 친구들한테 뽐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믿고 아가씨한테 접근한 친구들과 남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네요. 아가씨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거 모조리 다 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아가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시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 극복을 명품으로 해결한 사람 우리 아가씨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아가씨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였어요. 외향적이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수준인 아가씨와 다르게 저는 조용조용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크게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워낙 조용조용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소심한 사람인 줄 아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뿐이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손해보는 일 절대 당하지 않고요. 화가 평소에 없을 뿐이지 그 대신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앞뒤 없이 화를 내는 편인데요. 그런 저의 성격을 유일하게 건든 시댁 식구가 바로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저의 성격을 건든 첫 번째 사건인데요. 한때 아가씨가 성형이 엄청 빠져있던 시기가 있어요. 아가씨는 총 6번 성형을 해왔었는데요. 쌍꺼풀, 뒤트임, 앞트임, 코, 턱, 이마까지 총 6군데를 성형해왔어요. 저와 남편이 이제 막 결혼했을 때가 아마 4번째 성형했을 무렵으로 그때가 코를 건든 시기였는데요. 원래 본판이 이쁜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성형 때문에 특유의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이 다 사라진 케이스인데요. 제가 옛날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쁜 얼굴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예전 모습이 더 낫다고 봐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로 6번까지 성형을 연달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코 재수술을 하겠다며 시어머님께 돈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지금 코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도 안 와. 너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는 있어? 너 예전 얼굴 하나도 없어. 지금 너 내 딸 아닌 것 같아. 얼굴 싹 변했다니까. 변하려고 성형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전 얼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고 누가 성형을 하겠어, 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부탁할게. 절대 안 돼. 너 얼굴에만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 그것도 내 돈으로만. 너희 아빠 또 너 성형수술 시켜줬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엄마도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성형비 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이제까지 시어머님이 아가씨 성형 비용만 2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끝까지 성형하지 말라고 반대했었는데 그런 아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 고집대로 성형한 결과 아버지한테 제대로 혼났다고 들었어요. 약 3개월 동안 용돈이 끊기고 한 달 동안 외출금지까지 당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금방 까먹은 건지 이번에 또 성형하고 싶다고 시어머님께 엄청 징징거렸었네요. 아버님께서 아가씨 한 번만 더 성형시켜주면 어머님 카드까지 압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신 상태라 어머님도 아가씨의 성형을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아가씨는 7살 어린애가 된 것처럼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는데요. 그런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말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저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아가씨의 내방에 놀란 저는
급하게 시원한 커피 한 잔과 과일을 대접했어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로? 왜요? 전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껏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됐고,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언니도 알죠? 우리 엄마도 이제 나 성형 안 시켜주는 거. 원래 엄마가 모두 지원해주던 부분인데 아빠 때문에 엄마도 이제 성형 안 시켜주더라고요. 딱 마지막으로 코 재수술하고 싶은데 하필 이때 아빠가 엄마한테 겁주는 바람에. 언니가 이번에 제 성형 비용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돈 조금 모아둔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언니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전혀 해줄 생각 없어요. 어머님도 안 해주겠다는 거 왜 제가 해드려야 해요? 언니 모아둔 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계속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쓰라고 있는 돈 저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돼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그거 다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지 아가씨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아가씨가 달라고 말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아가씨 태도가 참 웃기네요. 따지고 보면 돈 빌려달라고 말하러 온 사람이면 예의 좀 갖추고 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내가 아가씨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와,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시부모님 못지않게 제 친정도 어느 정도 부유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친정과 별개로 제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아가씨는 그걸 믿고 저한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분명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전 아가씨에게 돈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살갑고 잘해주기만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아가씨한테 잘했었겠죠. 근데 아가씨는 저한테 잘해준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예의 없게 대해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유세라니요? 제 돈을 그냥 아가씨한테 안 준다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끝까지 해야겠어요? 돈 안 줄 거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참, 돈 안 주실 거면 카드라도 주세요. 할부로 해서 매달 갚을게요. 전 절대 안 빌려줄 거니까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가씨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좀 빌려줘요. 언니 돈 많잖아요. 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가씨는 저한테 카드와 돈을 빌려달라고 우기고 전 절대 안 준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돈 달라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버릇없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의 모습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도착한 남편을 보고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죠. 사실 아가씨는 남편 몰래 저한테 돈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왔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왔던 거였죠. 오빠, 언제 왔어? 생각보다 빨리 퇴근했네?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돈이라니? 너 지금 나 몰래 돈 빌리려고 온 거야? 엄마가 끝까지 안 주니까 오빠한테 이렇게 들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언니도 끝까지 돈 안 빌려주네? 오빠도 돈 조금은 있을 거잖아. 딱 한 번만, 응? 너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살 거야? 돈 필요해도 그렇지 새언니한테까지 찾아와서 돈 빌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 당장 나가. 너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당장 가. 돈 빌려줄 때까지 절대 안 가. 내가 평소에 오빠나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 잘 안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한 번쯤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집에 안 가겠다는 아가씨의 진상짓에 결국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애처럼 울고 있던 중 시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희 집에 급히 도착하셨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 당장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어머님, 아버님, 잠시 물 한 잔이라도. 아니야. 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지. 나 이 계집애랑 얘기 좀 해야겠다.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은 역대급으로 화를 엄청 내셨다고 들었어요. 뺨까지 맞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분간 아가씨가 쓰고 있던 신용카드 정지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던 아가씨는 거의 3달 정도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고 용돈도 받지 못하여 집에만 있었다고 하네요. 성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조건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용돈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해 슬슬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가씨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래전에 이미 접은 상태였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목표였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이제껏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났었는데 다들 아가씨 돈만 탐내던 나쁜 남자들이라 이제 본인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놀고 먹고 사는 것 같더니 주변 친구들이 슬슬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결혼을 해야 할 것만 같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눈치였어요. 몇 번 선자리에 나갔었지만 워낙 아가씨가 푼수이며 직업조차 없으니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땐 그래도 젊고 이쁜 걸로 매력 어필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20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취집이 꿈이라고 하던 신우이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나갔던 주선자리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보고 나서 밖에서 시어머님과 아가씨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신우이가 선본 남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인데 회사 하나 운영 중이라고 하네. 키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고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차가 좋고 게다가 시계까지. 차 한 대 가격인 걸 차고 나왔더라고. 아가씨, 그 남자 착한 것 같아요? 너무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돈 잘 벌고 게다가 잘생긴 게 중요하지. 사실 주변 친구들 다 하나같이 능력 하나도 없는 남자들이랑 사귀더니만 그 남자들이 어느 순간 성공해서 큰돈 만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엄청 떵떵거리고 살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옛날에 남자친구 못났던 건 생각 못하고 성공하니까 그때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남자친구 안 사귀고 혼자 지내니까 날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야, 그 친구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남편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 함부로 안 버리고 끝까지 옆에서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 당연히 성공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는 그런 애들이랑 다르게 남자 얼굴만 보고 사귀느라 이제껏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다 남자한테 뜯기기나 하고. 너나 잘해, 너나. 오늘 선본 남자가 아무리 사업가라고 해도 너무 믿지 마. 사람 한 번 보고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아가씨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본 남자가 잘생기고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딱 한 번만 보고는 전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믿지 말고 몇 번 더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을 때 연애하든 결혼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어머님과 저의 말을 무시하고 벌써부터 결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도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애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결혼하자는 말을 은근슬쩍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님은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딸과 결혼해주겠다는 남자가 있을 때 어서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강해질 때쯤 슬슬 돈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껏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비용 전액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일부만 지원해줄 뿐 그 이상의 비용은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결혼할 남자가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 해도 여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보니 신우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런 아가씨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요. 퇴근하고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같이 만나 약속한 가게로 갔어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가씨가 만나자고 한 이유를 듣게 됐는데요. 언니,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는 거 알지?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아빠랑 엄마가 7천만 원까지만 줄 생각이라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겠다네. 딱 1억 채워서 시집 가고 싶은데. 오빠랑 언니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줄 수 있어? 3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줘야 하냐? 그러니까 돈 좀 모으면서 살지. 그래도 너가 내 동생이고 오빠로서 아예 안 줄 수 없으니까 딱 1,000만 원만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맞아요. 3천만 원까진 못 줄 것 같아요, 아가씨. 우리가 1,000만 원만 도와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주신 돈이랑 잘해서 결혼 준비 잘해봐요. 그럼 8천만 원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은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저희한테 따져요? 그럼 이래서 돈 모아두지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놀기만 해놓고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냐고 징징거리면 어쩌자는 건데요. 우리는 뭐 돈을 편하게 버는 줄 알아요? 오빠랑 언니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지원 받은 거 많았을 거잖아요.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 전혀 안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껏 벌어놓은 돈으로 시작했고 지금 살고 있는 신축 34평 아파트도 열심히 돈 모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회사, 집 이런 거 운이 좋아서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모든 걸 다 편하게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그걸로 결혼해. 그 돈도 절대 적은 돈 아니야. 남들은 그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쥐뿔도 안 한 주제에 말만 잘하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쥐뿔도 안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워낙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해줄 게 전혀 없었겠죠. 언니도 부족하지 않은 친정 두고 있는 입장이면서 정작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잖아요. 몸만 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 몸만 오지 않았어요. 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보다 모아둔 돈이 더 많았을 정도였어요. 따지고 보면 아가씨야말로 몸만 들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이룬 일은 있어요? 취직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아가씨면서 왜 날 낮잡아보고 그러냐고요. 취집이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가 100억이나 1,000억 이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달라고 한 것뿐인데
치사하게 그거 하나 못 빌려줄 수 있냐고요.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요?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매번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어지간네 정말. 언니 정말 재수없고 거지 같아요. 그깟 돈 하나 못 빌려줘서 이러고 있는 게 어이없거든요. 차라리 돈이나 빌려주고 잔소리 하든가. 너무 예의 없게 말하는 아가씨의 태도에 남편은 결국 화가 난 나머지 아가씨의 뺨을 때렸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남편한테 맞은 아가씨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때려? 오빠 요즘 내가 뭐만 하면 때리더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고쳐.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하는 건데? 부모님이랑 우리가 널 도와주는 게 왜 당연한 것처럼 말하냐고. 솔직히 너 결혼하는 거 맞아? 결혼한다는 녀석이 이제까지 집에 결혼할 남자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게 말이나 돼? 그 사람이 워낙 바쁘니까. 바빠도 그렇지. 너 그 사람 내 눈앞에 데리고 오기 전까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그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 비용 전부 내라고 하던지. 그리고 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해. 몸만 왔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딴 말을 너가 왜 하는데? 엄마도 가만히 있는 걸 왜 너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놈이. 너 당분간 우리 볼 생각하지 마. 이날 남편한테 제대로 혼난 아가씨는 집에 가서도 시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겸 시부모님한테 이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기 위해 아가씨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은 순간 화가 엄청 나셨어요. 야, 너가 뭔데 오빠네한테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7천만 원 주는 것도 모자라다고 했다며?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게다가 새언니한테 몸만 왔다는 둥, 거지 같다는 둥, 그런 말 정말 했어?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시동생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엄마도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간다는데 고작 7천만 원밖에 안 줘? 너가 뭔데? 이제까지 엄마 아빠 돈만 축 내던 년이 7천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너가 더 거지 같아. 오빠는 장가 갈 때 우리 돈 하나도 안 가져갔어. 그리고 너가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너 새언니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한테 명품 가방이며 용돈 쓰라고 2천만 원까지 줬던 사람이야. 절대 몸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너 새언니 발톱 때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 너가 새언니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전혀 없어.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런 말 할 거야? 결국 시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벅머리로 쇼컷이 돼버렸는데요. 항상 긴 생머리만 고집하고 머리에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던 아가씨는 이날 하도 울어서 탈수 증세까지 왔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입장에서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그런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던 아가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가씨가 상견례 자리를 갖기 전 결혼할 남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로 날을 잡았는데요. 같이 저녁 먹기로 한 당일 갑자기 아가씨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아가씨한테 갔는데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고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아가씨는 엉엉 울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결혼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청년 사업가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가씨처럼 순진한 사람들만 꼬셔서 돈을 받아내던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명의 여자들과 결혼 약속을 잡아놓고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낸 뒤 잠수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가씨는
부모님께 받기로 한 7천만 원 모두 사기당하진 않았지만 약 2천만 원 가까이 뺏겼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2천만 원이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끝까지 속만 썩이는 아가씨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아가씨는 결혼 사건 이후 한동안 쥐 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도 화병까지 찾아올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지만 좀 진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전 임신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기에 우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많이 지치고 우울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180도 확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 꼭 안아주시기까지 했는데요. 아이 하나로 이렇게 가족 전부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정작 아가씨는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임신한 게 반갑지 않은 눈치였는데요. 제가 임신한 순간부터 시어머님께서 산모와 아이에게 좋은 음식부터 영양제까지 한가득 챙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첫 손자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아이 갖기 힘든 몸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산모부터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거라고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시누이는 온 가족이 저한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싫었었나 봐요. 질투가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갈비찜 좋아하지? 이거 내가 직접 재료 하나하나 다 사서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좋아. 이럴 때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는 법이야. 잘 먹겠습니다.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아기 낳고 집안일 자주 도와드릴게요. 너가 건강한 아이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나한테 효도야, 효도. 너랑 아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고작 임신한 걸로 엄청 유세떠네. 임신한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너는 제발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가족들 있는 앞에서 사소한 일조차 질투할 정도였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모두 뺏어가서 본인이 먹던가 시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몰래 훔쳐간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아가씨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던 와중에 제가 유산까지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시부모님 아가씨 이렇게 주말에 만나 동네 공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임신할 때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들어서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절 데리고 여기저기 자주 드라이브 시켜주거나 동네 산책 정도 같이 해주시는 편인데요. 이번엔 아가씨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왔더라고요. 날도 좋아서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는데 아가씨와 어머니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공원 계단에 잠깐 앉아있으면 카페에서 음료 몇 개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와 전 계단에 앉아서 어머님을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아가씨, 여기 뷰 엄청 좋지 않아요? 사진 찍기 좋을 정도예요. 그렇네요. 언니 여기 앞에 서볼래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하늘이 맑고 공원 뷰가 너무 좋았었기에 아가씨가 공원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사진 찍기 위해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아가씨가 계단에서 절 밀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허우적거리다가 다행히 계단 난간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에서 밀친 아가씨 때문에 저는 발목이 접질리게 되고 계단에서 뒹굴 뻔했는데요. 다행히 발목만 접질렸고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자칫 제가 계단에서 굴렀더라면 아이를 잃게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나머지 엉엉 울게 됐습니다. 아주 서럽게요. 언니 표정 좀 봐. 언니, 정말 놀랬나 보네요.
장난인데 왜 울고 그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우리 세아가 괜찮아? 다친 곳이라도 있니?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일단 제가 괜찮은지 상태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절 안아주셨고 다독여주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아가씨는 그저 깔깔깔 웃고만 있더군요. 시어머님은 화날 대로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 뺨을 연속으로 3대나 때리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은지 다칠 뻔했잖아. 장난이야. 장난 좀 친 걸로 왜 날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주 유난이야. 새언니 너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어. 너 이거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가뜩이나 배 나온 상태인데 너 때문에 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둬? 아가씨를 공원에 혼자 두고 어머님은 절 데리고 응급실에 같이 가주셨어요. 다행히 아이와 전 크게 다친 곳이 없었어요. 발목만 놀란 거였고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다행이던지. 응급실에서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연락을 받게 된 남편과 시아버님은 절 엄청 기다린 상태였더라고요. 아가씨도 저희가 집에 도착할 때 맞춰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아가씨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으이씨,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언니만 이뻐하고 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난 여기서 완전 왕따잖아, 왕따. 너가 애야? 질투 좀 난다고 임신한 사람을 밀쳐? 너 때문에 내 손자 잃을 뻔했어.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며느리랑 손자가 그렇게 좋아? 어? 내가 뭐만 하면 안 돼, 싫어. 이런 말만 하고 며느리는 우쭈쭈나 하고.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그 입 닥쳐. 너 때문에 내 아이 죽을 뻔했어. 절대 용서 못해. 알겠어? 한마디만 더 하면 너 경찰서에 넘길 거야. 이날 남편과 시부모님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의 신용카드부터 명품 가방, 신발 등등 모조리 뺏었어요. 게다가 지갑에 있던 돈까지 모두 다요. 아가씨는 신용카드와 돈 모두 뺏기니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이라도 돌려줘. 어? 너 이제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자식 새끼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엄마, 아빠,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제발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돌려줘. 어머님한테 따로 들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가씨의 남자친구 이야기였는데요.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기꾼 한 명 만난 뒤로 남자 안 만날 것처럼 살더니 언제부터 돈 씀씀이가 다시 커졌다고 해요. 한동안 집에만 있는 것 같더니 일주일에 6일을 밖에서 생활하는 것 같길래 시부모님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네요. 신용카드 값만 500만 원 이상씩 몇 달을 그렇게 썼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면 신용카드 정지시킨다고 경고까지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써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노래방에서 선수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연히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었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다네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선물 주고 돈 주고 하느라 돈이며 카드며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일까지 저지르게 됐고 결국 아가씨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신우이는 입고 있던 옷까지 까발려진 상태로 집에 내쫓겼어요. 속으로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시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가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으면 다 큰 딸내미를 땡전 한 푼 없이 밖으로 내보낼까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아가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당한 일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신우이의 행방에 대해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가?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임신이래. 눈앞이 깜깜해.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 더러운 자식 아이라도 가진 거야? 넌 여전히 제대로 사는 법이 없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였어? 넌 역시 안 되겠다. 나 너가 임신을 했든 죽을 것 같든 이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련다. 나 돈이라도 빌려줘, 그럼. 나 앞으로 이 아이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몸으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거지 같은 자식.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돈이나 축내다니.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넌 이제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니?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 너가 죽는다고 해도 장례식 절대 안 가. 어머님은 집에 있는 소금을 아가씨한테 뿌리면서 내쫓았어요. 이날 이후 아가씨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께 들은 대로 선수로 일한 남자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순간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월세방 보증금까지 갖고 가서 아가씨는 돈이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미혼모 센터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하면 기형아 검사를 받거든요. 그 검사 결과 아가씨의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네요. 하지만 저와 관련 없는 일이다 보니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거나 한 건 없어요. 아가씨 때문에 제 아이가 죽을 뻔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런 아가씨를 도와주겠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아가씨의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껏 아가씨 때문에 날린 돈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사고들을 수습하느라 힘들었던 시부모님은 이제 아가씨 때문에 남은 삶을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주려고 했던 유산까지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전부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초에 아가씨한테 나눠줘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던 찰나에 아가씨가 사고를 치게 되면서 줄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처음에 괜찮다고 거절은 했었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님한테도 가끔 문자나 전화로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가끔 저한테 아가씨 때문에 고생시킨 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가씨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잃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한때 편하게 돈만 쓰면서 살던 아가씨가 질투와 남자 눈에 멀어서 결국 본인 인생을 망쳤어요. 앞으로 아가씨 때문에 마음 고생할 일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곧 태어날 아이만 신경 쓰고 살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곧 태어날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세요. 전 이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남편을 보면 그 가족에 대해 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중심이자 어른인 시부모님도 어떤 사람인지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고생은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